시작할까요? 지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25차 세계 및 제10차 아시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학술대회 세션 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 자장을 맡은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백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동자장으로는 일본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시라이시 요코 센터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세션은 총 3분의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로는 공동자장으로 참여해 주신 시라이시 요코 센터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간단한 양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시라이시 박사님께서는 일본에서 국제안전도시 센터장을 역임하시고 교토대학과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의 연구원으로 석사과정을 밟으시고 일본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제안전도시가 일본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일본의 17개 지역사회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고 30개 이상의 학교가 국제안전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와는 각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면서 일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한국의 여러 지자체와 공유하고 계십니다. 시라이시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시라시 요코입니다. 저는 영어로 할까 하다가 일본어로 지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커뮤니티 支援センターおよびセーフスクール支援認証センターのセンター長を務めます白石と申しま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今回は第25回 정부 커뮤니티 국제 안전도시 회의에서 이렇게 귀중한 기회를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 약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시나요? 네,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리스트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부분이 저도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면 약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제가 약자 취약계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취약계층이 될 수 있고 그 누구도 약자가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6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6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크게 나누면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선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리스크로부터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지식,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리스크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능력입니다. 몸이 왜소하다거나 고령이라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이러한 특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회 시스템, 문화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 사회와의 연결성 이런 부분도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세종시에 방문을 했을 때 만약 재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저도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는 외국인인 저는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6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약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간단히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개인적인 요점을 보면 지식은 예를 들어 교통 규칙을 잘 알고 있는지 한국에서는 오른쪽으로 차가 달리지만 일본은 왼쪽으로 차가 달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 규칙을 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을 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리스크를 피하고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제가 시각장애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약자가 되는 것이죠. 눈이 잘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면요. 만약 제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그걸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 옆에 친구가 있어서 같이 길을 걸어줄 사람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른쪽에 돌이 있다라거나 여기에 뭐가 장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저의 리스크는 줄어들 것입니다. 네,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은 신호나 점자 블록과 같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 또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만약 외출을 할 때 안전하게 외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살고 있는 지자체의 지원 시스템, 주변의 지인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점자 블록이 없는 교차로에서 에스코트를 해줄 만한 서비스가 있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리스크가 줄어들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더 리스크는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사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은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나 태풍이 왔을 때 대피소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대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리스크는 달라질 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일본은 사실 재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사카에 살고 있지만 엄청난 태풍이 왔을 때 언제 어느 타이밍에 대피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언제 판단을 해서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집에 있는 게 더 안전한지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예를 들어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뭔가 패닉 상태가 되어서 아무런 행동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는 물리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고령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불편해서 빠르게 적절하게 대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요인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행정 쪽에서 정보는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을 만든다거나 무선 시스템을 갖춘다거나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피소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대피소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밀집도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대피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다 많은 대피소를 확보한다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측면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게 잘 갖춰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지에서는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그걸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하게 되지만 이 6가지 요인이 전부 다 갖춰 있어야만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 갖추어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요소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네, 서로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 6가지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저도 상관없고 여러분들도 상관없지만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몇 주 동안, 며칠 동안 휠체어를 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또 마침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일시적인 약자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함께 휠체어를 밀어줄 가족이 있다거나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복지 서비스가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비교적 약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 그런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가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모르더라도 주변에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 매체, 정보 시스템이 있으면 안전하게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 회의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일본에 왔을 때 지진이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처음 방문하는 곳이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일본 분들과 비교하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관광자들은, 여행객들은 약자입니다. 그때 스마트폰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앱이 만약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한국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디로 대피하면 안전한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요소가 잘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워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최근 저희가 깨달은 점이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어떠한 대책을 세우더라도 100% 없앨 수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최근 깨닫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1995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신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고베에서 한신 고베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구조된 65%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 의해 구조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이나 무너진 가구 밑에서 구조된 사람들의 65%가 본인이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행정기관, 예를 들어 정부, 소방대원이나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된 사람은 약 10%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본의 구조 시스템이 부족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또한 구조대원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에 의한 퍼블릭 헬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퍼블릭 헬프 플러스 뮤추얼 헬프, 셀프 헬프 이 3가지 지원, 3가지 도움을 통해서 서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개입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일본 커뮤니티의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쿄에 있는 토시마구의 사례입니다. 토시마구에서는 장애인 안전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멤버로 참여해서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시선으로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제 멤버들이 주요 역에서 공공기관까지 실제로 걸어가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점검합니다. 어디에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다 찾아냈습니다. 2016년 정도에 이루어진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지도로 표시하고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점자 블록이 너무 복잡하다,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길거리에 쓰레기가 나와 있으면 걸어 다닐 때 위험하다. 이러한 요소들 하나씩 찾아내서 해결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문제들을 실제로 장애인들이 확인을 하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족한 능력을 이러한 환경적인 개선을 통해서
향상시킨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후쿠시마 현의 고리야마 사례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활동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도로 표시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제조업체와 하나가 되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에서 차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예를 들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갑자기 엑셀을 밟는다거나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한 운전자들의 행동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통 안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야마나시현의 트루시의 활동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스루시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들이 잘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멈춰야 하는데요. 자동차들이 멈추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 갑자기 멈추면 뒤에 있는 차들이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건너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땡스 핸즈라고 해서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이제 지금부터 길을 건너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멈추는 차들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땡스 핸드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길 건널 때 손을 위로 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손을 들고 건너기도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위로 들지 않고 악수를 하듯이 앞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가 길을 건너겠다라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스루시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일본은 각 지자체에서 방제 대책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부나 행정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대책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모든 시민의 안전을 100%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지역사회의 활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루시의 안전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방제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스마트폰을 다루는데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받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능력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직접 고령자를 찾아가서 앱을 깔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여성들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방제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제 카페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도 나누고 스터디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갖추고 서로 모여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능력,
이 부족한 사람들을 서로 도와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가지 요인이 있고 전부 합치면 6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어떤 종류의 약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가진 약자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보충하면 리스크가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지역마다, 각 국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약자다, 이럴 때 약자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자체, 각각 커뮤니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만약에 낮에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남성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일을 하러 가서 집에 그런 도움을 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낮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집에는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그럴 때는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지 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 이 3가지 헬프, 퍼블릭 헬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셀프 헬프, 뮤추얼 헬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이 3가지 요소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6가지의 부족한 요인들을 채울 것일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그 사회적인 요소, 개인적인 요소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요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취약계층이라는 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진짜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 그에 따른 공공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과제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째 발표에 소개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데일 한슨 의장님이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데일 한슨 의장님께서는 호주 안전 커뮤니티 재단의 창립 멤버이시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그 지자체에서 평가를 받을 때도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좋은 경험 많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주제로 발표 준비해 주셨는데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는 한 사람의 그리고 리더의 그 지역 단체 그리고 사회의 하나의 척도는 어떻게 취약층을 다루느냐에 달려 있답니다. 다 압니다. 취약계층 잘 다뤄야 된다.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알고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데 보답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안전과 건강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자체 그 지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그리스 스토아하파의 에피테토스가 말했던 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입과 하나의 입이 있는 이유는요. 한 번 말할 때 2번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공교롭게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네요. 자, 오늘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잘 듣는 것부터 문제 해결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생각하시고 그리고 다 잘하면은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세요. 이 순서대로 한번 솔루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 정말 좋아합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죠. 정말 훌륭한 영화입니다. 미스테리면서 코미디면서 그리고 사회 빈부격차를 아주 짜릿하게 잘 다루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이렇게 다뤄지고 있구나. 진짜 실상은 이렇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잘 보시고 그 영화의 메시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아주 심오한 문제를 던지고 있죠. 자, 정말 기생충은 누군가요? 잘 사는 사람인가요? 못 사는 사람입니까? 왜 저런 상황에 저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렇게 한번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던지면요. 답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학술지에서 왜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나 많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잘 먼저 봐야 되는데요. 복잡합니다. 자살과 비슷하죠. 큰 무슨 지도가 있고 그런데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단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손상 예방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복잡하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여러 분자나 원자가 결합한 것처럼요. 이런 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연계돼 있다. 그래서 환원주의적 아주 간단하게 이런 문제 하나뿐이야 라고 이렇게 치부해서 난다는 것이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멧을 써야 돼. 아니면 그 다음에는 뭐 벨트를 매야 돼. 그래서 A, B, C, D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돼. 서로 별개의 문제야. 하나하나가 A가 풀리면 B가 풀려. 그 다음에 C가 풀리면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아주 깊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A를 바꿨는데요. B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B를 좀 잘 바꿨더니 C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D나 E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만 너무 그 중점을 두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학술지를 보고 이런 솔루션을 채택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호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래서 체계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오히려 뛰어넘고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나비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는데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어디선가 일어난 조그마한 변화로 인해서 예측 불가의 엄청난 파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면은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조그마한 변화밖에 없어요. 뭐 이것밖에 전화가 없었나? 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과를 보면은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비 작은 날개짓이 나중에 폭풍우가 된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접근 방법을 사용하느냐 있어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변곡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단계적으로 선형적으로 어떤 문제가 전개가 됩니다. 좀 잘해 가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어떤 변곡점에 이르게 되면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큰 변화가 초래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과학계에서 바로 손상 예방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는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떤 변곡점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여러 번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갑자기 한 번에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형적으로 전개되지 않은, 예상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손실 예방에서는 항상 전문가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전문가하고 협의하는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전문가는 누구인가요? 특정 분야의 지식도 풍부하고 숙련된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통찰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전문가예요. 그 특정 분야에서만 말입니다. 딱 하나의 분야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죄송한데, 그런데 다른 분야는 잘 몰라요. 거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각지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저희 의학계에서 제 남편이 이렇게, 저희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의사들은 딱 하나 분야만 아는 사람이야. 자기 알고 있는 과의 그 분야가 아니면 다른 분야는 하나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야는 너무 정통하게 잘 알고 있지만 그 다른 분야, 바로 옆 분야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또 약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하고만 상담한다면요. 그래서 복잡한 상황을 놓치겠는데요. 여기 한국 단어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기 쉽습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요. 나무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게 전문가와만 상담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너무 문제를 단순하게 보기 때문이죠. 자, 간단한 해결책만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미국의 평론가인 맥켈이 말했는데요. 항상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하나만 있다는 사람은 물론 해결책이 간단하고 깔끔하겠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간단하고 깔끔한 문제, 그래서 뭔가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잡한 문제에 대한 그 취약층 바라봐야 된다. 크게 바라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그러면 종합 대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 그 전문가에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디테일에만 함몰되면은요, 큰 문제를 못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해보자라고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경청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의견에 대해서 실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계속해서 이 투웨이 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성이 있어야 된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디테일만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혼란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문제만 계속 던지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혼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 날씨 예보 보면은요, 정말 헷갈려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었을 때는요, 일기예보가 그냥 대충 말했어요. 그냥 뭐 날씨가 더울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일기예보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 같은 경우 굉장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요, 마음이 급해서 큰 그림을 못 봅니다. 제가 아까 잘 관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빨리 풀어야겠다는 조바심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하되 안전도시에서 특히 그 취약계층 문제 해결해서요. 그런데 한 전문가만 상담해서는 안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여 있죠. 아주 깔끔한 삼각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도 하고 구체적인 상황도 알아야 되고 실천도 해봐야 되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다시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그 상황에 왜 이게 안 될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의 방법을 실천해서 그걸 실행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전문가 있으세요? 이런 정확한 통계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좋은 모범사를 알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전문가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 실제로 그 현장에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자, 실험해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뒤에 앉아 있는 사람,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 그리고 행정요원들, 운영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실천가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관계자는 바로 이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현장에 거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교훈은 바로 거기 사는 사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만나봐라. 그 지역사회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가장 좋은지 제발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의 시간 낭비 없이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제가 좀 깊게 생각해봐라, 다르게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데요. 자, 뭐가 일어나는지 보는 것보다 왜 일어나는가를 좀 더 많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마슬로의 요구 5단계였습니다. 자,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마슬로가 말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바닥에 건강과 행복에 대한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안전에 대한 욕구도 바로 생리적 욕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바로 이제 그 만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 행복,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개발, 바로 자아 실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 애정 욕구나 그리고 소속감, 뭐 존경감, 뭐 3, 4단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먼저 깔아둬야 되는 게 바로 이 1단계와 2단계의 바로 욕구를 충족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제 맨 위에 있는 자아실현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에게 안전이나 건강, 행복이 욕구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자아실현하라고 촉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생각을 좀 천천히 해보세요. 초 백사님, 욕구 박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라는 해결책 없어요. 저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 문제도 사실 그 지역사회 가면 잘 모르는 문제가 잘 모릅니다. 호주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의 한 지역사회에 꼭 집어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어요. 대신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있겠죠. 아,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스스로 문제는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어렵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은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의 그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좀 속도를 줄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박 교수님 오늘 오셨나요? 계속해서 일반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한다라고 말을 하셨죠. 전문가보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더 잘한다라는 거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게 또 넓게 보는 사고방식이 오히려 일반인에게 있습니다. 전문가보다. 뭐 손상 예방이나 교육이나 인적 자원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시간을 좀 가지고 이렇게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로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부상 예방에서 사용되는 패러다임을 만든 사람입니다. 뭐 개인 속성이나 또는 환경 요인 그리고 매개체가 있긴 한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바로 사회 경제적인 생태적인 어떤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 요인이나 어떤 활성화 요인이나 그리고 강화 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시스템을 가지고 생각을 천천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지 말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그러니까 선행 요인, 가능하게 하는 요인, 강화 요인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손실 예방에서 강조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자, 인디케이터 2에서 있죠. 데이터가 좋아야 된다. 데이터가 좋아야 좋은 솔루션이 나온다라고 말했죠. 자, 취약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해야 됩니다. 데이터 항상 잘못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잘못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잘 모릅니다. 데이터 시스템이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취약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확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에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를 너무나 작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맞짱 솔루션을 해보니까 그 다루는 사람 결국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너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분명히 처음 데이터가 잘못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면 자살 대책 어제 말했던 것처럼요. 사회가 이런 문제를 오히려 취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나 또는 학대 문제 이런 같은 거 그 문제 데이터를 잘 취합할 수 없습니다. 뭐 사회적인 낙인 효과나 아니면 편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데이터의 품질도 좋아합니다. 자, 그럼 뭘 하라는 건가요? 헷갈리시죠? 자, 처음에는 내가 보이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HR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고 데이터가 잘 잡히지 않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직접 가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죠. 굉장히 엄청난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멋진 뭔가 솔루션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뭐 통계 방법을 막 굉장히 뭐 정교하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좀 바라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두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부부가요. 많은 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많이 했습니다. 남미나 네팔, 부탄의 산을 갔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 높은 산에 올랐을까요? 제 부인을 아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굉장히 그 한번 뭐가에 꽂히면 꼭 하고 마는 성격의 제 부인이 좀 그런 지향이 있거든요. 그런 체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만 있다고 이거 높은 산을 올라가는 건 아니죠. 마추픽추 같은 산 같은 경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야 되는데요. 자, 지도를 보고 자, 저기를 가자. 자, 저기 가야 돼. 네, 저기 그 최고봉에 올라야 돼. 그러면 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 번 그렇게 제가 저희 부인 같은 경우도 목표가 생기면 꽂혀가지고 무조건 하는 형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4분의 1 가서 벌써 지치기 시작합니다. 벌써 기운이 빠지고요. 그리고 머리도 아파지고요. 고산병 때문에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요. 높은 산 오르는 거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내가 저기에 가야 되겠다. 뭐 목적만 있다고 야망만 크다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자,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다음 발 옮길 수 있을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다음 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 차근차근 내가 집중하는 것은 그 다음 걸음이었습니다. 뭐 저긴 목적지, 최고봉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음 단계, 내 다음 걸음. 자,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네팔인데요. 그 당시 제가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같이 제 부인이 부축해 주면서 위안해 주면서 같이 걷자. 그래서 제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워낙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그 청각이 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인과 제가 이렇게 서로 청각 장애가 약간씩 생긴 거예요. 잠시 임시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더 도와주게 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도에서 몇 킬로미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산에 올라갈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다음 단계 갈 수 있을까? 다음 골짜기까지 갈 수 있을까? 다음 캠프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가보면 잘 갔으면 그러면 내가 좀 더 갈 수 있을까? 만약에 갈 수가 없으면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산하듯이 솔루션을 찾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데이터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좀 위를 잘 봐야 됩니다. 전문가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주위 환경의 환경의 취약성이나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가지고요. 데이터를 취합하면 됩니다. 데이터가 좋아지면 프로그램 내용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취합으로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사업을 실행해보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흐릿했던 그런 게 점점 잘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바로 심리, 육체, 성적인 폭력입니다. 2명당 1명의 아동이 작년에 심리, 육체, 성적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죠. 이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간다는 건데요. 자, 한국에 대한 수치도 여기인데요. 23%의 아이가 바로 이렇게 학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일본은 15%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아동기에 이런 나쁜 경험,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평생을 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학대를 당한 아이들에게는요. 굉장히 많은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그 인생이 많이 뵙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했던 아이들이 계속해서 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라거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수치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피해자가 된 아동 같은 경우는 학대나 방임이나 또는 가정 환경이 불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대인 경우에는 육체적인, 감정적인, 성적인 학대가 있겠고요. 방임인 경우에는 신체나 감정에서도 방임이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인 경우에는 정신질환이나 부모의 갈등, 부모가 감옥에 간 경우도 있고요. 또 엄마가 폭력적인 경우도 있고요. 또 이혼이나 또는 약물 남용 이런 것들을 저희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점수화하죠. 그리고 랭킹을 매깁니다. 자, 이걸 다 합해가지고 저희 점수로 하는 거 잘하는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시죠? 몇몇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수는요, 선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얼마나 큰 문제가 나오게 될지, 그러니까 나비 효과처럼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흡연이나 뭐 과음이나 약물 남용이나 또는 우울증이나 당뇨병이나 비만이나 자살 시도, 성병, 심장병, 암, 뇌졸중, 폐질환, 골절 등등의 이런 질환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사회적인 그래서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게 딱 하나의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살은 바로 빙산의 일각으로서 바로 이런 행동이 딱 하나 있는 거죠. 자살은 하나의 요인과 이렇게 짝짓기를 해버리면요, 큰 맥락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자살 시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에 있어서는요, 아동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역추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 메시지는 좀 깊게 생각해봐라. 겉핥기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이 아이가 언제부터 무슨 경험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됐을까 역추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어렸을 때 개입하면 좋습니다. 악순환을 꺾을 수 있습니다. 자살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개입을 하지 않고 너무 늦게 이게 개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악순환을 끊는 시간도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나의 더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4명 중 1명의 여성이 배우자나 연인의 폭력에 시달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32%였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자, 왜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면은요, 거의 반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집 가정에 있어서의 폭력은 왜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한국만의 무슨 경험이 있겠죠. 뭐 카운셀링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요. 왜 그랬을까요? 가정폭력은 항상 뭔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나빠집니다. 상황은. 문제를 칸솔링, 잘 살게 된다. 잠깐 새가 좋아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폭력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그번엔 더 훨씬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제가 거꾸로 돌렸네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가정폭력에 바로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바로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학대나 또는 육체적인 이런 학대를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권력으로 제압하려고 그러고 통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빨리 끊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입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자, 누구 때문에 어떤 선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사회 경제적인 모델인데요. 바로 맨 위에 빙산의 그 꼭지점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행동이죠. 행동만 보고 우리가 그 밑에 있는 많은 시스템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감정적인 문제나 물리적인 환경이나 사회적인 환경은 바로 빙산에 깔려있기 때문에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가난과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난하게 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예 없습니다. 누가 선택이 있나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선택을 뺏어간 것입니다. 바로 합법적인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합법적인 권력이 가난을 지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은 잘하는 거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다 잘못됐다. 뭔가 좀 해결책이 잘못됐다. 그 말 들으면 기죽죠. 좀 기운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잘못되는 분야 보기보다는 잘하는 분야부터 찾아봐서 한번 해보세요. 강점을 먼저 한번 찾아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의 주도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생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지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들어봐라. 경청하라. 그들에게 해답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 지식을 좀 좋게 만들어라. 계속해서 데이터 시스템을 좋게 가야 된다. 왜부터 시작해라. 왜부터라는 질문부터 해라. 강점부터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들에게 주도권을 주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결국 여러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조종하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먼저 통제하고자 하는 그 힘을 버려야 되죠. 여러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하기 힘듭니다. 10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마지막은 이 말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쇠란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돕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 도와주는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고 싶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자, 얼마나 아는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지 마시고요. 섬기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오히려 그냥 아무도 도와주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발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강연을 손상 예방의 주제로 이런 인문학적인 접근, 철학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의 강연을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드리실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이 손상 예방에 대한 정확한 지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물어보고 또 많이 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여기 모여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과제를 안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효과적인 어떤 중재 방안에만 집중하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어떤 과제를 안겨주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발걸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인데요. 이분은 이제 국태연구원에 계시는 김수진 연구위원 박사님이십니다. 취약계층의 참여를 통한 안전보장이란 주제로 쪽방촌 공공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수진 연구위원님은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디벨롭먼트 플래닝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박사학위를 거치셨고 지금 현재 국태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에 재직 중인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취약계층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안전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관련 국내 사례를 소개하면서 주요 질문들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에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도시 빈민 공동체 사례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시 마닐라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태풍의 강도와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홍수 범람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재난 위험이 도시 거주민에게 불평등하게 재분배되었고
도시 공간상에 투영되었다는 점입니다. 마닐라 도시 빈민들은 당시 국공유지 하천 인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임시 거주지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홍수로 집이 떠내려가면서 물이 빠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장소에 다시 임시로 집을 짓고 살아가기를 반복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위험이란 도시 내 일자리와 인접한 지역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어서 생계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주민의 위험 인식을 고려하지 않고 1년에 재난 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에 따라 위험지역에 사는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강제 철거 및 퇴거가 가능해집니다. 공공주도로 해당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주 정착지를 제공하지만 원래 살고 있는 도심과 거리가 있어서 결국 이주민들은 비슷한 위험 지역을 찾아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삶의 방식을 반복하게 됩니다. 2022년 서울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과 수도권에 호우가 집중되면서 관악구 신림동, 동작구 상도동 등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서울의 높은 전월세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도시 내 저소득층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란 쪽방, 고시원, 그리고 반지하 주택 등 선택지가 실상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반지하와 같은 지하 주거는 지대가 낮아서 자연재해 위험에 취약합니다. 이에 참사 이후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반발해서 저소득층이 지하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와 거주민이 정작 무엇을 위험으로 인식하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내 취약계층이 위험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는데도 정부는 취약계층 안전보장이라는 명분으로 그 지역을 공공주도로 개발하기 원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일까요? 취약계층의 위험인식, 삶의 질의 보장, 도시 빈민의 참여와 연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재난 위험 감소, 그리고 취약계층의 안전보장 등 다양한 정책 목표 중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걸까요? 누가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윤리와 가치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를 우리나라 맥락에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 정책과 재난 위험 감소, 즉 크리티컬 얼번 티오리와 디자스터 리스크 리덕션 간의 간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의 안전보장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포용도시와 안전도시라는 두 개의 프레임, 그리고 취약지역 정비, 그리고 취약지역 지원이라는 두 개의 프레임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용도시라는 논의는 실상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논의되어 왔는데요. 제가 이해한 핵심은 도시에 살고 있는 누구나 도시에서 제공하는 자원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공간에 주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에 살고 있는 누구나를 세부 그룹으로 구분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가깝게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해석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도시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해하는 안전도시 논의란 삶의 질과 생활환경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삶의 질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거주민의 삶의 질, 즉 안전을 보장하자,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이를 추진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용도시와 안전도시, 표면적으로는 둘로 구분되어 있어 보이는 이러한 담론들은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문제의식은 첫 번째로 도시 내의 공간적, 환경적, 사회, 경제적 취약성이 구조적으로 결합된 장소가 존재하고 이곳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위험이 거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대응 방식으로는 지역 공동체 내에서도 이러한 위험에 보다 취약한 다양한 집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참여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두 담론을 연결할 수 있는 열쇠는 사회적 취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생활 여건에 처해 있다면 사회적 취약성 감소는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취약성이 구조적으로 결합된 취약 지역이 아직 우리나라 대도시 내에 존재합니다. 물리적으로 극도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저소득층이 밀집한 곳으로 노후 건축물 붕괴와 화재, 분진과 소음, 도로 및 상하수도와 같은 생활 인프라 접근성의 부족, 높은 범죄 및 사고 발생률 등과 같은 안전 문제에 직접적으로 직면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취약 지역 유형을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주거 취약 지역으로 서울시 홍제동 개미마을이 있습니다. 산중턱에 위치한 마을로 화재 위험과 소방도로 미비, 골목길이 좁아서 위급 상황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축대 붕괴 위험이 있고 공원 녹지 등이 부족한 마을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제가 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인터뷰를 거주민과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대부분의 할머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축대가 붕괴되거나 살고 있는 주택이 노후화되어서 오늘 내일 붕괴되더라도 이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바람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위험이란 오늘 내일 건축물 붕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성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의 어떤 사회적 자본 그리고 공동체성이 다른 곳으로 이주함으로써 해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실질적인 위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사례 연구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주거 취약성도 높고 환경 취약성도 높은 취약지역입니다. 부산 사하구에는 세반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먼저 앞서 소개한 개미마을처럼 주거 취약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근에 환경오염 시설인 공장이 인접해 있는데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한 곳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중앙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는 이곳이 주거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계속해서 이곳에서 거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오염이 내재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는 어떤 것이 우리가 과연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취약성을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부산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취약 지역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취약 지역이라는 용어로 모든 지역들을 도식화하거나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지만 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그리고 제가 분석한 것 이상으로 더 복잡한 유형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도시 내에 다양한 유형의 취약 지역이 존재하고 이곳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부처별로 각각 지역과 지구를 선정해서 유사 중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역 공동체 내에서도 위험에 더욱 취약한 세부 집단을 찾아내고 이분들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표적인 주요 취약지 중 하나인 쪽방촌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 쪽방촌은 집장촌이었는데요. 고령, 건강, 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하지 못하는 인구, 즉 쪽방 주민이 밀집한 지역으로 변모한 곳입니다. 주거비 대비 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도가 심각해서 정비가 시급한 곳입니다. 기존의 민간 주도로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쪽방 주민을 위한 이주 대책 미비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최근 공공주도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표성을 가진 주민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정부와 함께 쪽방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주민 조직이 있는 쪽방촌 공동체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전시 쪽방촌 공공개발 사례입니다. 원도심이 쇠퇴하면서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이 주거 취약 계층이 머무는 쪽방촌으로 변했습니다. 남성 고령 1인 수급자 비율이 높고 40년 이상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주거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차후에 유입된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 개념이 다른 주거 취약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대표성을 가진 주민 조직이 없고 대신에 쪽방 상담소라는 지원 조직이 주민 조직 대신에 쪽방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도 민간주도 개발의 한계로 인해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주도로 선이주 선순환 원칙하에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쪽방 주민에게도 임시 거처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임대 아파트, 즉 안정된 주거를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먼저 의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쪽방 주민이라는 거주민만의 속성에 대해 고민하고 영구 임대 아파트 저층부의 지원 조직과 기초생활 서비스 시설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 사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서 공간적 환경적 취약성을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즉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소속감, 주거와 돌봄, 일자리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사회적 취약성을 감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랑스 사례 두 개 제가 화면은 조금 빠르게 넘겼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전국 대도시의 취약적 현장을 방문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을 인터뷰해 왔습니다. 정부는 공동체 역량 강화와 참여를 통한 사업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분들은 고령이고 저소득층으로 실상 공동체 개념 자체도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취약계층 참여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본 발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참여가 가능하려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먼저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약계층 참여를 통해서 안전 보장을 논하기에 앞서 남아있는 질문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는 것으로 본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취약지역이 아니라 취약지역 거주민으로 정책 대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누구의 참여를 이야기하는가입니다. 취약계층 내 세부 집단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빈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빈곤에 직면한 그룹이 있고, 아니면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득 감소가 현저히 나타날 가능성이 큰 그룹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와 결핍 유행 등에 따라서도 세부 집단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다시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열악한 생활 환경 또는 대규모 재난 위험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시화되지 않은,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소규모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점입니다. 현장 방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취약지역, 취약계층이라고 말하기에는 지나치게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개념이나 용어로 도식화하지 않고 차이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의미 있는 참여가 어려울지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의 발표에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통계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뭐 몇십만 명, 몇만 명 이렇게 그 전수조사의 결과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축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쪽방 주민이라고 정의 내릴 것인지, 그리고 쪽방 주민들을 주거 취약 계층으로 좀 더 확대해서 노숙인과 구분되지 않는 방식으로,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정의 내릴 것인지에 따라서 통계 수치는 보다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정의가 없이, 이해 없이, 충분한 이해와 고려 없이 통계 데이터들을 양산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정책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 그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 자체가 이 사회적 환경의 어떤 문제를 좀 같이 안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소멸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더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안겨주신 발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발표자분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두 분의 발표자분들이 토론자가 발표를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 그 발표하신 분들도 다 올라오셔서 같이 토론에 참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동 자장이었는데요. 제가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라이시 박사님 의견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토론하실 분 안용준 박사님부터 양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용준 착석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용준 박사님께서는요, 지금 현재 대전 세종연구원의 도시안전연구센터장으로 역임하고 계시고요. 너무 많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종특별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용준 박사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 안용준입니다. 굉장히 세종시의 안전,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국제 안전도시의 진흥과 이 국제 안전도시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연차대회가 지금 세종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세션에서 말씀 나오신 내용 주제를 토대로 좀 제가 세종시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향후에 어떤 점으로 개선점으로 좀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굉장히 귀하신 발표자로 되게 굉장히 잘 들었고요. 듣다 보면서 느끼면 제가 드릴 말씀하고 큰 맥락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맥락은 비슷하지만 좀 한국의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어떤 좀 제 의견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범위하고 기준은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고요. 여러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가 좀 다양합니다. 하지만 저희 오늘 연차대회 그리고 금일 세션에서 좀 다루는 취약계층의 라고 일컫는 그 범위는 가장 관련이 높은 법은 이제 행정안전부의 재난민 안전관리 기본법이 될 거고요. 그 기본법에서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것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러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 취약계층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안전사고 유형은 교통사고, 화재, 범죄 순으로 나타났고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그룹별 취약성의 형태가 경제적, 신체적, 의사소통의 취약성 등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까 요코 시라하시 박사님께서 어떤 취약성의 다양성을 말씀 주신 것하고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에서 취약계층의 취약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장애인 중에 청각장애인과 독거노인, 외국인은 사회적 관계에 좀 취약하고요. 외국인과 노인은 의사소통 및 정보 취득에 취약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는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경제적 취약성은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으로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이 어떻게 뭐 특별하게 하나의 답으로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건 데이렌슨 또 의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특정한 하나의 답으로 도출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게 복잡하죠. 컴플렉스 시스템이라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취약 계층별 다양한 취약성을 적절히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만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정부뿐만 아니라 안전이라는 공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이 다 함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발표 자리에서 다 언급이 된 말씀이라서 제가 아마 그러니까 한국의 취약계층, 안전 취약계층의 의견들을 설문조사 의견을 토대로 좀 보완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 내용이나 한국의 상황들을 봤을 때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관리 형평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좀 첫 번째로는 좀 중요한 것이 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 차원에서 안전 취약계층한테 맞춤형 안전용품을 제공하거나 안전 약자 이용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요. 그 밑에 있는 시행령과 조례 등 하위 규정도 정비해서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권을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을 진단 분석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권 그리고 안전한 이동권과 보행권 등 포괄적인 인프라와 지원 제도 그리고 안전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그리고 통합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의 효율적 확보 그리고 안전 취약계층의 정책 보험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는 법제도의 정비,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법제도 정비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교통안전 표시 시설이나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 방지통 등 해당 취약계층, 교통 안전에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시설 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 같고요. 노숙인 지원 시설, 뭐 신축수 확대, 노인 보호 전문기관 증설, 그리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의 화재 감지, 가스 감지 센서 설치 지원, 그리고 응급 호출 장비 설치 등 이런 인프라의 시설에 대한 것들을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폭 확대 나가야 된다. 그리고 기초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소외 계층과 피난 약자에 대한 주거 시설 화재 감지 등 소방 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파악해 나가고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저희가 세프티드라고 부르죠 등을 통한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독거노인과 이제 중증 장애인 가정에 대한 어떤 화재에 대한
내용들 보면요, 이제 세종시에서 어떤 화재 발생 빈도나 저희들이 이제 도시안전연구센터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령자나 1인 가구, 독거노인들에 대한 화재 피해, 그러니까 전기 합선이나 누전의 피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인프라 시설 확대가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발표 내용 중에 다른 표현을 말씀하셨죠. 어떤 인포메이션에 대한 것들이 먼저 인지를 하게 된다면 이분들은 취약계층이지만 어떤 그런 취약성을 조금 경감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교육 그리고 홍보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안전 교육이 단편적이거나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전국의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교과정 내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 교육을 받고 필요한 체험 훈련을 통해서 비상시에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 최소한의 자기보호 기능을 습득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논의되고 어떤 사고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것은 인지적으로 이제 파악은 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사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반사로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론보다는 이제 몸으로 체득하는 체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이제 기술 개발에도 계속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개인한테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도 많이 닿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과 그리고 정보의 공유가 좀 예전보다는 습득이 더 쉬운 이제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개발에 좀 더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및 노약자 교육훈련 체계 개선, 그리고 위기 상황 탈출에 필요한 장비의 개발과 훈련, 그리고 개인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의 장애인 재난 경보와 유도 시스템 개발 등 새로운 재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안전 자립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가 굉장히 보편화가 되면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앱을 만들고 거기에 재난 안전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하는데요. 이와 함께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고령자분들은 어떤 이런 디지털에 대한, 그래서 이제 디지털 문맹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보편화되는 이런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고령자들이 다시 새로운 또 이제 취약계층이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떤 기술 개발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분의 더 토론을 듣고 같이 이제 토론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한 분의 귀한 토론자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임 박사님이십니다. 이 박사님은 99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위원이시고 사회복지 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찬임입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바와 같이 일하는 사람의 안전의 보장, 또 그다음에 재해 노동자들의 보상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실은 종로의 한 허름한 독서실에서 화재가 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상하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보니 다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독서실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사실을 보고 그 이후로 주거 취약계층 중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토론은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집중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시라이시 요코, 데일 한손, 김수진 세 분 박사님들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에 더해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은 복지, 즉 안녕한 상태의 필요 조건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안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안전한 상태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는 시민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자. 이거를 사회정책의 일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 보면 안전하지 않은 위기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경험해 본 바입니다. 이때 도시가 다시 또 시스템을 이용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은 이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재난으로부터의 회복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자본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 공동체의 구축을 이야기하신 김수진 박사님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합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 공동체 기반의 협력 체계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즉 지역 공동체가 사회적 자본이 되어서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응답하라 1988 이런 시리즈 보면 한 골목이 공동체가 돼서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서로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주민 참여 형태의 쪽방촌 개발 사례가 저는 대단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한국의 취약지역 정비는 곧 개발을 의미했고 정비가 바로 그 지역에서 살던 취약계층을 멀리 분산해서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자동 지역주민 참여개발은 그간의 취약지역 정비의 전형을 따르지 않고 포용적 개발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덧붙여 제안하고 싶은 것은 취약지역에 사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쪽방촌, 독서실, 숙박업소의 장기 투숙, 농촌의 비닐하우스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일찍 나가거나 늦게 들어오는 등 주변 이웃들과 친교를 통해서 공동체를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이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모여서 의사소통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쪽방촌에서 무더위 쉼터를 개설한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일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제가 주거 취약계층을 생각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문 여는 싼 밥집, 공동 샤워시설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좀 모여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이들이 새끼 식사를 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쪽방촌 같은 경우는 씻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하고 좋은 영양과 보건 상태를 유지하게 해줄 이런 시설들이 마련되면 이용하는 동안 주변과 친교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설은 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영업 범위를 잠식할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 시설이 없다고 해서 시장에서 이런 재화를 구입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편의복지시설에 상담원이 상주하거나 상담센터에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포함되면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동자동 개발 같은 경우는 빈민주거운동 단체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래, 문제는 또 시설의 건립이 아니라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의 채용일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과 빈민운동, 복지인력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네, 귀한 발표, 네, 감사합니다. 안용준 박사님과 박찬임 박사님이 이제 예방책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예방에 관련된 거를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박찬임 박사님 말씀하신 레질리언스에 관련된 거, 재난을 당했을 때 회복력에 관련된 처우에 대한 우리가 대응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혹시 발표자 분들께서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네. 네. 조준필 교수님. 예, 오늘 세 분의 발표와 또 두 분의 토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에서 아주 소중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런 이렇게 토론을 또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김찬임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상당히 이 국제안전도시라는 세이프 커뮤니티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이런 쪽방촌이나 또 독서실이나 뭐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결국 우리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장의 안전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산업장의 안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의 거주 환경의 이런 안전도 필요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산업장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또 가야 되겠죠. 또 이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이 또 산업장의 노동 환경도 굉장히 열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이런 일들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제안전의 사업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 모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해야 되고 모든 환경을 다 포괄해야 되고 또 지금 욕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어떤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지역사회 환경이 가지고 있는 사회나 환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이 있고 이런 리스크 팩터들이 합쳐질 때 더 위험도가 더 많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또 해안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이 문제가 뭔지 또 그 해답은 뭐 대학 교수나 우리 서포팅 지원 센터에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속돼 있는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같이 구해 나가고 또 우리 엑스퍼트들이 전문가나 또 이런 분들이 또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이런 안전도시 사업의 이런 어떤 추구하는 바하고 오늘 이 취약계층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토론과 강연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부합돼서 오늘 좋은 이런 강연과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준필 교수님 의견 감사합니다. 네. 혹시 청중분들 중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강현성 주무관입니다. 저는 일본 국제안전도시 지원 센터장님이신 요코 시라이시 센터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부러워서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발표 내용 중에서 고리야마시 사례를 보면은
이제 기업이 이제 교통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초창기 단계에서 분석 단계에서부터 그 자동차 제조 회사가 참여했다는 게 여기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들어보지 않은 사례고, 혹시 이런 일이 있다 해도 이제 중앙정부 단위의 연구기관이나 아니면은 그 기업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이 지자체 단위에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서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기업이 뭐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이제 시대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그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고리야마시 사례에서는 이제 기업의 참여를 이끌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ご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통역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한국어로 잘 옮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야마 씨의 교통안전 사례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처음부터 기업이 들어와서 했던 건 아닙니다. 코리야마 씨는 이제 두 번째 현지 심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괜찮으시다면 현지 심사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참가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자세히 이 사례도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인증 때는 기업 관계자들이랑 같이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전 지도 같은 것들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요. 하지만 만들고 끝이 아니라 그걸 보고 지역사회 관계자분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랑 그리고 전문적인 노하우, 기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대책을 세워서 하면 더 가능성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은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분들이랑 같이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저도 자동차 회사랑 같이 그 일을 했다는 건 최근에 들은 얘기여서요. 어떤 의미에서도 참 놀랐었는데 어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걸 예전부터 제가 말을 해오긴 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걸 알고 싶어 하고 있고 이런 걸 원한다라는 걸 어필하고 알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늘 제가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수요가 좀 잘 매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코리야마 씨가 포괄 협정을 맺으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매칭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인증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콜라보레이션이 실현될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현지 심사 보고 때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리야마 씨 외에도 이제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점점 더 기업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약회사랑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든가 보험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든가 그런 다양한 형태로 행정 쪽에서도 어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어떤 새로운 계기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언제 어떻게 이어질지는 저도 몰랐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했던 것들이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진시에서도 우리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해보고 싶다라는 걸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알려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민간단체, 공공기관에서는 협조가 잘 됩니다. 민간 기관에서의 협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는가 해서 우리 지자체에 계시는 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아까 그 한슨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이 큰 산을 넘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다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있으시면 한 번 더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시 박사님, 네.
네, 여러분 발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생활 빈곤자,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안전 도시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헨슨 선생님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No, I actually don't. 사실 이거는 뭐 아주 정확하게 한 도시만 떠오르지는 않아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고충이기 때문에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을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현금을 막 지원을 한다라는 그것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그런 좀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리고 또 다른 여기에 또 경험이 있으신 또 성공 사례가 있으시면 여러분의 의견도 제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요코님 혹시 뭐 이거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의견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본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 커뮤니티에서는 생활 빈곤자 등을 포함을 해서 다중 채무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자살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역분들이라기보다는 뭔가 전문적인 사람들, 주로 그런 분들이 팀을 꾸려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Actually, I do have a comment from Australia, and that's what. 네, 제가 이것은 반면 교사로 삶을 어떤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호주 정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생계 곤란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만 쏟아부었지 그들의 고충에 대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사는 방식에 대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딱 주면서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생계 곤란에 관련된 사람들 지원할 때 현금만이 해결책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것을 다양한 가각식으로 도움을 지원해야 필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 커뮤니티 창시자였던 교수님, 안전도시. 네, 홈리스를 지원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대피소를 방문을 했을 때 그 대피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실제로 본인도 노숙자였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서 노숙자 분들과 이야기를 했던 사례가 지금 떠오르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원에는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물리적 지원도 있고 경제적인 지원도 있고 정서적인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의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션 3의 그 취약계층 안전성 형평성 보장을 위한 중재 방안에 대한 그 모든 미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참가자분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로 1시 반부터 시민안전 토크 콘서트가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퀴즈를 맞추면 상품이 많다고 합니다. 모두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